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하게 된 강릉원조대학교의 박문수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구강점막질환입니다. 치과에서 주로 치료하는 대상이 치아이다 보니 구강 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강점막에 대해서는 치과 관련 종사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연히 구강점막은 치과의 영역이고 생각보다 많은 구강점막 질환 환자들이 존재하므로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강점막질환 강의를 하면서 꼭 달성했으면 하는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악성병소나 악성으로 전환 가능성 있는 병소에 대해서는 그 특징을 인지하여 꼭 감별 진단을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구강점막에 발생하는 악성병소를 처음 대하는 것은 경험가의 치과의사들이기 때문에 해당 병소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1차 진료기관의 치과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설명한 모든 구강점막 질환에 대해 다 모두 상세히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호발하는 질환 5개 정도만 확실히 감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호발하는 5개의 질환 정도만 감별 진단할 수 있다면 치과의원을 방문하는 90% 이상의 환자는 진단 및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책 또는 전공 과목에 따라 구강점막의 분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분류법은 병의 원인에 따른 부분인데 구강점막 병소도 자가면역 질환, 외상성 병소, 감염성 병소, 신생물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병리학책 등 많은 책들이 이러한 분류법에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외형에 따른 구강점막 병소를 분류할 예정인데요. 그 이유는 병의 원인에 대한 확인은 조직검사 등 많은 검사가 이루어진 다음 확진 단계에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구강점막병소를 대하는 치과의사는 본인의 감각, 특히 우선적으로는 시각에 의지하여 임상적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분류법이 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형에 따라 구강점막병소를 분류하면 본래의 구강점막뼈다 옅은 색으로 나타나는 백색점막병소, 본래의 구강점막병소보다 짙은 색으로 나타나는 적흑색 점막병소, 구강점막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구강궤양, 구강점막이 증식되어 나타나는 구강연조직비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강의는 이러한 분류법에 따라 각각의 병소들에 공부할 예정이고 오늘은 백색점막병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색점막병소가 주변의 정상구강점막보다 백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상피비호인데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고두살이 생기듯이 다양한 원인으로 상피가 비호되면 점막 내 혈관이 잘 비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백색으로 보이게 되며 그 정도는 당연히 상피 비호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점막병소를 덮고 있는 백색 물질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도로는 평소에는 아스팔트색인 검은색을 띠고 있지만 눈이 내려 쌓이게 되면 도로의 색이 마치 백색처럼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점막화 변화에 의한 것인데 정상구강 점막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분홍색을 띠는데 만약 여러 요인으로 점막화 조직이 혈관 분포가 적은 다른 조직, 예를 들면 섬유성 조직으로 대체되어 있다면 당연히 원래의 점막보다 백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식도는 원인별 감별 진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색병소는 증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대다수의 백색점막병소가 상피비에 의한 것이고 점막화 변화 또한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점막 표면의 이물질에 의한 백색점막병소인데 이러한 백색 이물질이 대개 감염이나 염증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덮고 있는 눈을 제거할 수 있듯이 이러한 점막 표면을 덮고 있는 백색 이물질도 문지르거나 하면 쉽게 제거가 되며 제거 후 드러나는 점막은 보통 염증이 있는 상태이므로 적색을 띠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금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가 각각의 분류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질환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피 비유에 의한 백색점막병소인데 앞서 설명했듯이 가장 많은 병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중 슬라이드에 보이는 병소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hysiologic Hyperkeratosis, 즉 생리적 과각화입니다. 주로 반복되는 마찰 자극에 대해 점막 성피가 비유되면서 나타납니다. 그중 볼살을 반복적으로 씹고 빨아들이는 습관에 의해 양측 협점막 교합평면 위치에 나타나는 리니어알바가 가장 흔한 예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연히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자극원을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임상사진은 협점막에 관찰되는 리니어알바의 예입니다. 교합평면 위치에 상피 비유에 의한 과각화가 진행되어 백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혀가 지나치게 크다든지 아니면 혀로 치아를 미는 악습관이 있는 경우에 혀에도 과각화가 진행되어 사진과 같이 백색 병소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피 E형성과 초기 스퀘머스 셀 카시노마입니다. 상피 A형성이나 초기 스퀘머스 셀 카시노마의 경우 주로 50대 이상의 흡연자와 음주자에서 호발하고 구황점막의 국소적인 화이트 패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표면은 거칠거나 주름져 있고 진행 단계에 따라 백색 비율 정도는 다양하여 백색을 띠는 정도도 다양하며 백색 병소와 함께 주변에 궤양성 병소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양상의 백색 병소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치료에 임해야 하며 실제 치료는 당연히 완전 절제 후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후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 여부는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초기 스퀘머스 셀 카시노마의 임상사진입니다. 좌측 협점막에 다양한 곽화 정도를 가진 주름진 백색 병소와 함께 그 하방에 궤양성 병소가 같이 관찰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니코티닉 스토마타이티스입니다. 보통 병소의 병명이 영어로 두 개의 단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첫 번째 단어는 병의 원인을 의미하고 두 번째 단어는 병의 증상 또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니코티닉 스토마타이티스라고 하면 니코틴에 의해 유발된 구강 내 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코티닉 스토마타이티스는 반복되는 흡연으로 인해 구악점막 조직의 상피가 비유되어 나타나는 병소입니다. 임상적으로는 구개 부위의 중심부에는 에리터마터스 스팟이 관찰되고 그 주변은 백색을 띠는 병소가 다수 관찰됩니다. 중앙의 에리터마터스 스팟은 구개 부위 소타액성 계부부가 니코틴 자극에 의해 염증을 일으킨 것이며 그 주변은 담배 연기에 의해 과각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넓게 퍼진 병소는 흡액성에 불투명하고 표면은 주름지거나 갈라져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치료는 자극 원인 흡연을 중단하면 대부분 호전되지만 조금이라도 상피 E형성이나 악성 종양의 징후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임상사진을 보면 중앙에 에리터마터스 스팟과 주변에 과각화된 백색 병소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임상사진입니다. 앞의 사진과 유사한 임상 조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액티닉 케일라이티스, 화학선 구순염입니다. 병명에서 알 수 있듯이 태양광선에 의해 입술, 주로 하수에 나타나는 염증성 병소입니다. 과도한 자외선이 상피와 근밑 결체 조직의 세포에 손상을 주어 나타나게 되며 전환병소이므로 주의가 필요한 병소입니다. 위축된 입술 표면, 국소적인 호모지니어스 밀키 화이트 패치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입술 표면에
위축되어 적색으로 보이는 병소와 과각화된 백색 병소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평상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뿐만 아니라 입술도 보호해야 하며 발병한 경우 전암병소에 준하는 적극적인 치료, 즉 완전한 제거와 조직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액티니켈라이티스의 임상사진입니다. 입술 표면에 위축되어 보이는 적색 병소와 과각화된 백색 병소가 혼재되어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류코이데마, 백색 점막 부종입니다. 유전적인 성향을 보이며 병적이라기보다는 정상 조직의 베리에이션, 즉 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게 퍼진 균일하고 약간 주름진 우윳빛 병소가 양측 협점막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며 신장 시 병소가 사라지거나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목욕탕에 몸을 오래 담그고 있으면 손가락이 물에 불어서 주름지고 부풀어서 약간 백색으로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액에 의해 불어있는 병소를 압박하면 밀착이 되면서 백색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류코이데마, 백색 점막 부종의 임상사진입니다. 협점막에 넓게 퍼진 우유색의 병소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류코이데마의 임상사진입니다. 이번에는 보다 뚜렷한 주름이 관찰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이트 스폰지 리버스입니다.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병소이며 백색의 거친 상피 비호가 부항점막에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두꺼워진 백색 병소는 거칠고 갈라진 표면을 보이며 어린 시절부터 양측 협점막에 대칭적으로 병소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은 없고 진행되지 않기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화이트 스폰지 리버스의 임상사진입니다. 백색의 거친 상피 비호로 인한 백색 점막 병소가 협점막에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화이트 스폰지 리버스의 임상사진입니다. 앞선 임상사진에 비해 보다 거친 표면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부항점막 질환 중의 하나인 라이켄 플러너스, 편평태선입니다. 피부와 점막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만성질환으로 정확한 원인은 모르나 면역맥의 변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트레스, 전신쇠약, 약물에 의한 부작용,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 등도 기여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편평태선은 임상 양상에 따라 레티큘러 타입, 파퓰러 타입, 아트로픽 타입, 이로시브 타입, 블루스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레티큘러 타입과 파퓰러 타입은 과각화되어 있는 병소이므로 증상이 거의 없고 아트로픽, 이로시브, 블루스 타입 등이 심한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편평태선은 주로 협점막에 나타나지만 혀를 포함한 다양한 구황점막에 발생할 수 있으며 구황편평태선의 환자의 3분의 1은 사진과 같이 피부병소도 함께 나타납니다. 편평태선은 여러 유형 중 위캄스 선조를 특징으로 하는 레티큘러 타입과 파퓰러 타입의 경우 과각화를 동반하므로 백색점막병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편평태선의 원인은 아직도 불확실하나 면역체계 이상으로 인한 염증 반응으로 추측되므로 치료는 대증적인 방법으로 강력한 항염증 약물인 코티코스테로이드를 다양한 방법으로 국소도파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주로 덱사메타솔루션으로 하루에 2-3회 각을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레티큘러 타입의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며 일부에서 화끈거리는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위캄스 선조가 특징적이며 여기에서보다 광범위하게 과학화될 경우 파퓰러 타입으로 분류합니다. 대개는 각각의 유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레티큘러 타입과 이로시브 타입이 동시에 존재함을 볼 수 있습니다.
혀의 측면에 발생한 위축형, 아트로픽 타입 구황편평태선의 임상사진입니다. 위축형, 미란형 구황편평태선은 발적 또는 궤양의 형태로 나타나며 심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커다란 수포를 형성한 수포형 편평태선의 임상사진입니다. 수포가 터지고 나면 수포 밑에 미란형 병소가 노출되어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다음 상피비에 의한 백색병소는 하이퍼플래스틱 캔디디아시스입니다. 구황캔디다증은 구황내 상주균이며 진균의 일종인 캔디다 알비칸스에 의한 구황점막의 표층성 감염인데 정상인의 약 40%에서 캔디다 알비칸스가 구황내에 상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 자체는 한 가지 원인보다는 여러 가지 소인이 충족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즉 장기간 광범위 항생제요법, 유년기, 임신, 타액 분비 감소, 의치, 관리되지 않은 당뇨병, 스트레스로 인한 쇠약, 영양 불균형, 잠재성 악성 종양, HIV 감염에 의한 면역 억제 등으로 신체의 면역력이 감소된 상황에서 경쟁적 구황내 세균이 감소하거나 숙주의 저항성이 떨어졌을 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통 세 가지 타입, 즉 하이퍼플라스틱 타입, 슈도멤브란스 타입, 아트로픽 타입으로 분류하는데, 이 중 하이퍼플라스틱 타입만이 상피부에 의한 백색점막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 구황캔디다증은 원인균에 대한 감염의 반응이 점막의 위축이 아닌 증식성 병소를 동반하는 경우로 주로 혀에 나타납니다. 다발성 또는 광범위한 백색병소를 일으키며 두께가 다양하고 반점 모양이며 위막성 병소와는 달리 측면으로 힘을 가해도 벗겨지지 않으므로 감별 진단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위막성 또는 위축성 병소와는 달리 통증이 없거나 있더라도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증식성 구황캔디다증의 임상사진입니다. 측면으로 힘을 가해도 벗겨지지 않는 백색병소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구황캔디다증의 치료 원칙은 질병 소인을 제거하고 항진균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소적으로 적용되는 항진균제는 니스타틴 건조시럽, 플루코나졸 건조시럽, 클로덱시린 양치액을 주로 사용하고, 구순 주위에는 클리트리마졸 성분의 크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구형 항진균제는 간독성이 있으므로 복용해야 되는 경우 혈액 검사를 통해 간 기능을 확인하면서 사용해야 하며, 케토코나졸이나 플루코나졸을 주로 처방하며 항진균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려면 적어도 2주 이상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니스타틴 시럽은 하루에 3, 4회 아침, 점심, 저녁, 식후, 잠자기 전에 사용하고 1회 사용량 4에서 6ml로 입안에 약 3분 동안 머물고 있다가 뱉는 것이 원칙이나 삼키기도 하며, 약을 사용한 후 물로 입안을 헹구며 효과가 감소하므로 1시간 정도는 물과 음식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의치를 끼는 경우는 취침 전 의치를 시럽액에 담가두어 의치에 남아있는 진균도 함께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루코나졸 건조 시럽은 보통 1일 1회 취침 전에 사용하며 1회 5ml를 사용합니다. 가급적 오랫동안 입안에 머물고 있다가 삼키고 사용한 후 물로 입을 헹구면 역시 효과가 감소되므로 1시간 정도는 물과 음식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의치를 끼는 경우 역시 취침 전 의치를 시럽액에 담가두어 의치에 있는 진균도 함께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니스타틴과 동일합니다. 좌측 사진은 니스타틴 건조 시럽이고 우측 사진은 디플루칸 건조 시럽입니다. 원칙적으로 니스타틴은 국소독병으로 3, 4회 적용하고 디플루칸은 경구 복용용으로 하루 한 회만 복용합니다. 다음은 류코플라키아 백반증입니다. 백반증은 구황점막의 과학화를 동반하는 백색병소 중 임상적 또는 조직병리학적으로 기존의 다른 질환으로 분류되지 않는 병소를 모아서 지칭하는 병명입니다. 협점막, 치은, 입술, 구개부 등 다양한 구황점막에 나타나며 악성 종양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임상적으로 증상은 없고 벗겨지지도 않으며 보다 특징적인 병소로는 에이즈 환자의 혀의 측면에 발생하는 헤어리 루코플라키아가 있습니다. 백반증의 원인으로는 상식적으로 아시듯이 흡연, 음주, 자외선, 저온, 반복적인 궤적 또는 화학적 자극 등이 있으며 몇몇 미생물 감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반증의 치료는 전환병소에 준하여 여러 방법으로 병소를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혀의 측면에 발생한 백반증의 임상사진입니다. 앞서 설명한 다양한 상피부에 의한 백색병소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의 백색병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된 양상의 백반증 사진입니다. 각과 정도가 다양하여 백색 정도도 불균일하며 부분적으로 융기되거나 위축된 병소를 동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백반증인데 역시 백색병소의 주변에 미란성 병소도 같이 존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색병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피부에 의한 백색병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꽤 많은 병소에 대해 설명했지만 특히 많이 발생하는 편평태성과 구강 캔디다증에 대해서는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유형의 백색병소인 점막 표면 이물질에 의한 백색병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병소는 보시듯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위막성 캔디다증은 임상적으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캔디다증으로 긁어서 벗겨지는 크림과 같은 표면이 특징입니다. 하얀 우유집게 같은 이물질이 구강점막 표면에 존재하여 백색의 병소로 보이지만 백색병소가 점막에 부착된 것이 아니라 서랍자 등으로 문지르면 벗겨지고 그 하방에는 빨갛게 충혈된 병소가 보이고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열 또는 화학약품에 의해 화상을 입는 경우 손상된 상피 조직이 위막을 형성하고 타액을 흡수하면서 백색병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임상사진은 경구로 복용해야 할 아스피린을 국소적으로 적용하여 아스피린 성분인 아세틸살리실산에 의해 화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치과에서는 보철 또는 수복 과정에서 산성도가 높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재료를 사용할 때는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임상사진은 아크릴린 레진에 의한 화상의 증례입니다. 근관치료 시 사용되는 NaOCl에 의해서도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궤양의 경우 괴사된 상피 조직이 타액에 의해 부풀어 오른 경우 시각적으로 백색을 띠므로 약간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표층부 이물질에 의한 백색점막병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인 점막하 변화에 의한 백색병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병소 역시 보시듯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포다이스 과립은 입술 및 점막에 나타나는 산재성, 백색 또는 백색의 과립성 반점을 말하는데 구강점막에 이소성 피지선이 발달하여 발생합니다. 주로 하악구치부 주변 협점막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며 당연히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임상사진에서처럼 입술에도 이러한 포다이스 과립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역시 정상 조직의 변이이므로 환자에게 설명하여 안심시키는 것 이외의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외상이나 감염에 의해 피부나 점막하 조직이 혈관이 적은 섬유성 조직, 즉 스카 조직으로 대치되는 경우 주변의 정상 조직에 비해 백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카 역시 특별히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구강 내에 호발하는 백색점막병소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백색점막병소는
궤양성 점막병소와 더불어 중요한 구황점막병소이고 악성 및 전환병소도 몇 가지 포함되므로 치과의사로서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